우리 아들 변호사 됐어. 여고동 창회에서 박지연의 목소리가 크게 퍼졌습니다. 친구들의 감탄이 이어지자 지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넌 좀 꾸미고 다녀. 남편 도망간다. 해진 가방과 낡은 면재킷을 입은 서연을 보며 지연은 비웃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남편이 오자 지연은 위아래로 흩으며 손가락에 명함을 꽂은 상태로 건넸어요. 제 아들이 변호사여서요.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서연의 남편이 조용히 명함을 꺼내 건넨 순간 지연은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그 명함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 초의 오후였습니다. 봄이 왔다고는 하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아직 쌀쌀한 기운이 남아있는 때였어요. 마포구 골목 안쪽 한 식당 앞으로는 꽃샘 추위가 섞인 바람이 낮게 흘렀고 골목 입구 화단에는 며칠 전에 핀 벚꽃이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식당 입구 계단 아래에 멈춰 서 있었어요. 베이지색 면 재킷이었습니다. 오래 입어 팔꿈치 쪽 천이 조금 얇아진 것이었어요. 안에 받쳐 입은 흰 티셔츠는 깨끗했지만 목 부분이 살짝 늘어나 있었고 검정 면바지는 무릎 쪽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발에는 굽이 났고 코가 뭉툭한 검정 단화를 신고 있었어요.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발 뒤꿈치가 조금씩 들렸습니다. 핸드백은 베이지색 합성 가죽 가방이었는데 솔기 부분이 군데군데 벗겨져 속 심지가 드러나 있었어요. 튀지 않고 단정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이미 여럿이 모여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웃음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의 풍경은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창가 쪽에 앉은 여자는 윤기가 흐르는 크림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옆 여자는 밝은 샴페인빛 재킷에 금색 브로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손목마다 얇은 금팔찌나 시계가 반짝였고 머리는 하나같이 최근에 손질한 듯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귀에는 진주 귀걸이,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 테이블 위 의자 옆에 자연스럽게 걸쳐진 핸드백들은 멀리서 봐도 가죽 광택이 달랐습니다. 누구 하나 꾸몄다는 티를 내지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빛이 났어요. 서연은 자기 손에 들린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솔기가 벗겨진 부분에 엄지손가락이 닿았어요. 그냥 핸드백 끈을 고쳐 쥐었습니다. 짧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유리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딱 잦아들었어요. 딱히 누가 신호를 보낸 것도 아닌데 테이블 여기저기에 앉아있던 여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눈빛들은 서연의 얼굴에서 시작해 재킷, 핸드백, 단화 끝까지 훑고 지나갔어요. 빠르고 조용하게 그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누군가의 시선이 서연의 핸드백 솔기 부분에서 딱 한 박자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도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아있던 박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서연아. 너 아직도 그렇게 하고 다니니?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갑다는 듯 환하게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실내 공기를 타고 퍼지는 순간 테이블 여기저기서 낮은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사람, 고개를 살짝 돌리는 사람,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어깨를 으쓱하는 사람. 각자 방식은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죠. 박지연은 오늘따라 유난히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진주빛이 도는 실크 블라우스에 다크 네이비 재킷, 손목에는 금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머리는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었고 귀에는 굵직한 진주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목에는 가느다란 금목걸이까지. 앉아있는 자세도 달랐습니다. 등받이에 살짝 기댄 채 여유롭게 팔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있었는데 그 자세 하나에서 이 자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저절로 드러났어요. 지연의 눈이 서연을 훑는 속도는 다른 사람들보다 느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끝까지. 서연이 빈 의자를 잡으려는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정미영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진짜 안 변했다. 작은 소리였지만 테이블 가까이 앉은 사람들에게는 다 들렸습니다. 그 말에 또 낮은 웃음이 일었어요. 서연은 못 들은 척 물이 담긴 유리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웠어요. 컵 안의 물이 아주 조금 흔들렸죠. 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전체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는 서연을 겨냥한 말을 크게 풀어놓았어요. 우리 분위기 갑자기 옛날 같지 않아? 학교 때 딱 이랬잖아. 서연이 들어오니까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명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선을 내렸고 한 명은 물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서연은 그 웃음이 어디를 향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삼켜버렸죠. 물을 따르려던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생수병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빠졌어요. 조용히 물을 따르는 동안 서연의 눈은 테이블 위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메뉴판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앉은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서로 건네주고 있었어요. 이쪽 사람이 저쪽 사람에게, 저쪽 사람이 옆 사람에게. 그런데 서연 쪽으로는 아무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바쁜 것처럼 보였어요. 옆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핸드폰을 들여다보느라. 메뉴판은 서연 손이 닿지 않는 테이블 가운데에 놓여 있었고 아무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아차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냥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바로 그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한지숙이 봄 코트 단추를 풀며 헐레벌떡 들어오고 있었어요.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지숙은 자리를 빠르게 둘러보다가 서연 옆에 빈자리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쪽으로 걸어왔어요. 서연아, 나 여기 앉을게. 길이 얼마나 막히던지 꼼짝을 못했어.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힘이 풀린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숙은 코트를 의자에 걸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테이블 가운데 놓인 메뉴판을 집어 아무렇지도 않게 서연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별것 아닌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은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그 메뉴판을 건네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또렷하게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죠. 지연은 지숙이 서연 옆에 앉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꼬리가 아주 잠깐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굳었다가 풀렸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옆 사람 쪽으로 몸을 돌리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불고기 냄새가 퍼지고 웃음소리도 다시 커졌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랜 친구들이 반갑게 모인 따뜻한 자리였어요. 그러나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미 무언가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누가 말을 꺼내는 사람이고 누가 웃어주는 사람인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메뉴판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글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보는 척을 했죠. 창밖에서는 4월 초의 바람이 막 피어난 벚꽃잎 몇 장을 소리 없이 흩날리고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베이지색 재킷은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었어요. 팔꿈치 쪽 천이 얇아진 그 자리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자리는 여전히 그 교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메뉴판을 덮었어요. 불고기 냄새가 코끝까지 올라왔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은 뚜껑을 연 채로 그냥 놓여 있었고 젓가락은 아직 처음 집은 자리 그대로였죠. 음식이 테이블 위에 다 올라오고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하자 지연이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더니 테이블 전체를 향해 느긋하게 말을 꺼냈어요. 야, 우리 학교 때 생각 안 나? 진짜 엊그제 같다. 그 한마디가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맞장구가 쏟아졌어요. 누군가는 2학년 때 수학여행 버스 안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무섭기로 소문났던 체육 선생님 흉내를 내며 웃음을 유도했죠. 테이블 분위기가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어요. 웃는 것 말고는 딱히 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웃음이 얼굴에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머릿속 어딘가에서 전혀 다른 장면이 올라왔어요. 교실이었습니다. 서연이 17살이었던 그 교실. 한겨울이었고 오래된 나무 창틀 사이로 찬바람이 실처럼 새어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서연을 지목했습니다. 칠판 앞에 나가서 풀어보라는 것이었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어요. 낡은 마루 바닥이 발걸음마다 삐걱거렸고 그 소리가 조용한 교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집어들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등 뒤로 30명 가까운 시선이 한꺼번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기도 했고 목을 서서히 조여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전날 밤에 분명히 풀어봤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들이 등에 닿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죠. 손에 쥔 분필이 칠판 표면에 닿았다가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 어딘가에서 낮고 짧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처음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죠. 지연이 앉은 자리 쪽이었어요. 지연이 옆 친구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그 말을 들은 친구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몸을 살짝 숙였습니다. 웃음은 옆으로 번졌고 또 그 옆으로 번졌어요. 서연은 등 뒤에서 그 웃음이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칠판만 정면으로 바라본 채 숨을 죽이고 서 있었죠. 쟤 또 떨다. 누가 한 말인지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했고 웃음은 일단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조용함 속에서 서연은 간신히 풀이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는 그 순간 뒤에서 또 낮고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서연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게 단 하루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무렵부터 서연네 집안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이 시장 골목에서 작은 식당을 한다는 것,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처음 꺼낸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죠. 누가 대놓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서연 주변의 공기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면 그게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 도시락 통을 꺼내 들고 앉을 자리를 찾아 교실을 천천히 걸어가면 아이들이 슬쩍 눈을 피하거나 가방을 빈 의자 위에 올려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직접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큰 소리로 비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서연이 앉으려는 자리에는 늘 무언가가 놓여 있었고 눈이 마주치면 모두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던 것이었죠.
서연은 결국 창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그 뚜껑이 열리는 작은 소리가 교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복도 쪽에서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밥을 먹는 척을 했습니다. 배가 고픈지 고프지 않은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시락 뚜껑 안쪽에 서린 김이 서연의 얼굴로 올라왔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기억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불쑥 올라온 것이었어요. 서연은 젓가락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 불고기 냄새는 여전히 진했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밥그릇은 뚜껑을 연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거의 줄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지연은 지금도 이 자리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도 지연이었고 웃음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지연이었어요. 친구들은 지연이 웃으면 따라 웃었고 지연이 누군가에게 시선을 보내면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30여 년 전 그 교실에서와 완전히 똑같은 구조였어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교복 대신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지연이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서연 쪽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서연이는 학교 때 뭐가 제일 기억나? 발표하다가 손 떨던 거 아니야? 한두 명이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서연은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웃으며 짧게 답했어요. 글쎄,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지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난 아직도 생생한데.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분필이 칠판에서 달달달 소리가 날 정도였잖아. 몇 명이 또 웃었어요. 지연은 그 웃음을 확인하듯 테이블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고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방금 한 말이 그냥 재미있는 옛 추억쯤 되는 것처럼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젓가락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힘이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들 지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지숙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혼자 웃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서연과 지연을 번갈아 바라봤죠. 뭔가 말을 꺼내려는 것처럼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가 그냥 다물어졌어요. 이 자리에서 혼자 다른 방향으로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의 밥그릇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뚜껑을 연 지 꽤 됐는데도 밥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은 다시 내려놓아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골목 화단의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꽃잎 몇 장을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꽃잎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빈 그릇들이 테이블 가장자리로 하나둘 밀려났고 누군가 숭늉을 주문했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숭늉 그릇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자리 분위기는 한층 느슨해졌어요. 밥을 먹을 때의 긴장감이 빠지고 사람들이 등받이에 기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자리에서 사람들은 더 솔직해지기도 하고 더 날카로워지기도 하죠. 오늘 이 자리는 후자 쪽이었어요. 지연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테이블을 가볍게 훑어보다가 시선이 서연 쪽에서 멈췄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그 잠깐이 서연에게는 길게 느껴졌어요. 지연의 눈이 서연의 재킷 위에서 위아래로 천천히 한번 움직였습니다. 서연아, 그 재킷 오래됐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무렇지 않은 말투였어요. 인사말처럼 가볍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공기 중에 퍼지는 순간 테이블 몇 군데에서
시선이 서연의 재킷 쪽으로 조용히 쏠렸어요. 수진이 눈을 가늘게 뜨며 서연의 팔꿈치 쪽을 훑었고 미영은 입가에 아주 살짝 웃음을 올렸죠. 대놓고 웃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입꼬리가 약간 올라간 것뿐이었는데 그 미세한 움직임이 서연의 눈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재킷 팔꿈치 쪽 천이 얇아진 부분까지 눈에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연은 잠깐 멈췄다가 짧게 웃으며 담담하게 답했어요. 아직 입을 만하잖아.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에서 힘을 주고 있다는 게 서연 스스로는 느껴졌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 대답을 듣고 서연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하듯 부드럽게 덧붙였어요. 편하긴 하겠다. 그런 스타일. 짧은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여러 겹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는 것,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수진이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습니다. 맞아, 편한 게 최고지. 낮은 웃음이 따라왔어요. 서연은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는데 가슴께는 여전히 서늘했어요. 잠시 후 지연이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부드러울수록 더 깊이 박히는 말이 있다는 걸 서연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배우고 있었죠. 서연이 너는 진짜 무난하게 사는 것 같아. 그게 또 복이지 뭐. 무난하다는 말이었어요. 복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를 듣는 순간 서연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무난하다는 건 특별한 것이 없다는 뜻이었고 복이라는 건 그 외에 달리 해줄 말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칭찬인지 무시인지 경계가 없는 말이었는데 그 경계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시였습니다. 테이블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혀놓고 거기에 꽃을 한 송이 올려두는 것 같은 그런 친절함이었어요. 수진이 또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편하게 산다니까. 미영도 바로 한마디 얹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찾기가 더 힘들지. 친절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이 서연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래로 눌렀어요.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웃고 있었고 목소리도 다정했어요. 그런데 그 다정함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서연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서연을 이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조용히 고정시키고 있었어요. 서연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요즘 하는 일 이야기를 해볼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입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연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 맞다. 나 요즘 문화센터 수업 새로 등록했어. 수채화인데 강사가 꽤 유명한 사람이야. 테이블이 그쪽으로 단번에 쏠렸습니다. 누가 강사냐, 어디 문화센터냐, 자리가 아직 있냐. 질문이 연달아 쏟아졌어요. 서연이 꺼내려던 말은 그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입을 열기도 전에 묻혀버린 것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아차리지 않은 것이었죠. 서연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열려던 입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다시 숭늉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컵이 따뜻했어요. 그것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서연에게 닿는 유일한 따뜻함이었죠. 한지숙은 서연 옆에서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연이 화제를 가로채는 순간 지숙의 눈이 서연 쪽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지숙이 아주 작게 알아차릴 듯 말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인지 괜찮냐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는 보고 있다는 것인지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래도 서연은 그 눈빛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테이블 위 이야기는 계속 흘러갔어요.
문화센터 수채화 이야기가 어느새 자녀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누구 아들이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누구 딸이 결혼을 언제 하는지로 번졌어요. 이야기가 그쪽으로 흐르자 지연의 목소리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어깨가 올라갔고 앉은 자세도 달라졌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것이 얼굴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눈빛에 윤기가 돌았고 말하는 속도도 조금씩 빨라졌어요. 서연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 조용히 앞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숭늉은 어느새 다 식어 있었어요. 컵 안에서 피어오르던 김도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골목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낮과 밤이 바뀌는 그 경계 어딘가에서 서연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연이 차지하는 공간은 처음보다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말을 꺼낼 자리도, 웃음을 나눌 자리도, 눈을 마주칠 자리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줄어들고 있었죠.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이 가장 편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서연은 빈 숭늉 컵을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등을 세우고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서연은 등을 세운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 이야기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서연은 그 흐름 안에 있는 듯 없는 듯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지연이 잠깐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를 한 톤 올렸어요.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꺼내기 직전에 사람이 흔히 짓는 여유롭고 은근한 그 표정이 지연의 얼굴에 번졌어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테이블을 천천히 한번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우리 아들 있잖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그 시선들을 충분히 받고 나서 그제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 됐어. 이번에 대형 로펌에 들어갔거든. 한 박자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테이블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진짜? 어디 로펌이야? 대박이다, 어쩐지. 언제 됐어? 우리한테는 왜 말을 안 했어?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지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천천히 마시고 무릎 위 냅킨을 가지런히 고쳐놓고 나서야 로펌 이름을 꺼냈어요. 그 여유로운 동작 하나하나에서 이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편안한 위치에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로펌 이름이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입을 살짝 벌렸고 미영은 옆에 앉은 현정의 팔을 툭 쳤습니다. 현정은 두 손을 모으며 짧게 탄성을 질렀어요. 테이블 전체가 지연을 향해 기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어지던 다른 이야기들은 그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서연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숭늉 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평소에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그것과 또 달랐어요. 오래 준비해온 것을 드디어 꺼내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어깨가 더 올라갔고 목소리에 힘이 실렸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붙었어요. 손짓도 커졌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손목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금색 시계가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어요. 아까까지 지연의 말에 그냥 고개만 끄덕이던 수진이 이제는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정은 지연의 말이 끝날 때마다 역시라는 말을 붙였어요. 미영은 자기 아이 이야기를 꺼내다가 지연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 말을 줄였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완전히 지연에게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그 주변을 도는 것처럼 배치됐어요.
분위기가 재편되는 데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이 이야기가 나오는 흐름에서 잠깐 무언가 떠올렸어요. 자기도 한마디 꺼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테이블 분위기가 워낙 지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지금 이 흐름 안에서 자신이 말을 꺼내봤자 어떻게 될지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용히 식은 숭늉을 한 모금 마셨어요. 지연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바쁜지, 큰 사건을 맡으면 밤을 새워 일한다는 것, 그러면서도 주말마다 꼭 연락을 한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친구들의 눈빛은 더 밝아졌어요. 누군가는 그 나이에 대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부모가 잘 키운 거지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들을 받으면서도 겸손한 척 손을 저었어요. 아이가 워낙 알아서 하는 편이라서. 우리가 해준 게 뭐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고 눈에는 빛이 났어요. 이 자리에서 가장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손목을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며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금색 시계가 또 한 번 반짝였습니다. 잠시 뒤 지연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틀었어요. 방향이 서연 쪽이었습니다. 결혼 잘해야 인생이 편해. 진짜로. 테이블을 향해 던진 말이었지만 시선은 잠깐 서연 위에 머물렀어요.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하지. 배우자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니까. 지연이 웃으며 한마디 더 얹었어요. 사람 보는 눈, 그게 결국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거잖아.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숭늉 컵을 쥔 손가락이 하얘졌습니다. 눈을 테이블 위에 고정한 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무언가 감정이 올라오려는 것을 조용히 있는 힘껏 눌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표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한지숙은 지연의 말이 끝나는 순간 서연 쪽을 봤어요. 서연의 손이 컵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숙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 것처럼 입술이 살짝 움직였다가 결국 다물어졌습니다. 이미 몇 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시선을 테이블 위로 내렸어요. 테이블 위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녀 이야기에서 남편 이야기로 사는 곳 이야기로 번져갔어요. 지연이 중심이었고 나머지는 듣는 쪽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 나가는 자식을 뒀는지, 누가 더 안정된 남편을 뒀는지. 직접적으로 겨루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서열이 있었어요. 말없이 펼쳐지는 경쟁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서열 안에서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꺼낼 자랑도 없었고 맞장구를 칠 내용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냥 듣는 쪽이었어요. 아니, 듣는 것조차 허락받은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이 식당 유리창에 반사됐고 그 빛이 서연이 앉은 쪽 벽 위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숭늉은 이미 다 식어 있었어요. 컵 안에 남은 물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처럼 그렇게 조용히. 테이블 위의 분위기는 여전히 지연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들 자랑이 한 차례 마무리되는 듯 하더니 지연은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자연스럽게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것처럼 순서를 정해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지연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테이블을 천천히 한번 둘러봤어요. 시선이 한 바퀴 돌다가 서연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아, 부모님은 아직 식당일 하시니? 순간이었어요. 테이블 공기가 딱 멈췄습니다. 말소리가 뚝 끊겼어요. 수진이 물잔을 집으려다 손을 멈췄고 미영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그릇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정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테이블 위 빈 그릇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아무도 서연을 직접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다른 곳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한번 닫혔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억지로 만든 평온함이었지만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정적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잠깐 여유를 두고 나서 웃으며 덧붙였죠. 그래도 꾸준히 하시는 건 대단한 거지. 요즘 그게 어디야? 부드러운 말이었어요. 걱정하는 것처럼도 들렸고 칭찬하는 것처럼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그 말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겉은 따뜻한데 안은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몇 명은 애매하게 웃었고 몇 명은 시선을 피했어요. 한지숙만이 웃지 않았습니다.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지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숭늉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손이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컵을 내려놓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작은 동작 안에 오늘 이 자리에서 쌓인 것들이 조용히 눌려 있었습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지연은 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자리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 만나는 사람들 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테이블이 또 지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환경이 진짜 중요하지. 어떤 사람들 옆에 있느냐가 결국 자기 수준을 결정하는 거잖아.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맞는 말이지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러니까 사람을 잘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야기가 흘러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는 앉아있는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말하는 사람만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지연은 분위기를 잠깐 고르더니 이번에는 더 편안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요즘은 배우자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야. 진짜로. 테이블이 동조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맞아, 진짜 그거 크지. 그게 다야 결국. 지연은 그 반응들을 확인하고 나서 살짝 웃으며 서연 쪽을 힐끗 봤어요. 눈이 마주쳤다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너는 그런 쪽으로 스트레스는 없겠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이 정확히 어디를 향한 것인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누군가는 냅킨을 괜히 접었다 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맞장구를 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누구도 나서서 다른 말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서연은 웃었어요. 짧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웃은 것인지,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웃은 것인지, 서연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지연은 그 웃음을 보고 나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우리 아들은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대형 사건 들어가면 집에도 잘 못 들어오더라고. 친구들이 다시 감탄했어요. 역시 다르네. 그 정도면 잘 되고 있는 거잖아. 지연은 그 반응을 받으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어깨를 살짝 으쓱하면서 손목을 들어 올렸어요. 금색 시계가 또 한 번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연은 다시 테이블 전체를 향해 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서연에게만 닿는 말을 던졌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 공감은 되니?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얼어붙었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쏠렸습니다. 서연은 그 시선들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등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숭늉 컵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컵 안에 남아있던 물이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도 않았어요. 테이블 위로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고 그 정적이 무겁게 서연 위로 쌓였습니다. 한지숙이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눈이 서연에게 향했다가 지연에게 향했다가 다시 테이블 위로 내려갔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숨을 한 번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여전하다. 짧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안에 오늘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반박도 아니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잠깐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피식 웃었습니다. 넌 좀 신경 쓰고 다녀. 아직도 그때랑 똑같으면 어떡하니?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지연은 자연스럽게 옆 사람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로 다른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목소리도 달라지지 않았고 표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세워져 있었어요.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귓속에서 지연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직도 그때랑 똑같으면 어떡하니? 그 말이 조용히 그러나 깊이 박혔어요. 30년 전 그 교실에서 등 뒤로 들렸던 웃음소리처럼 지금 이 말도 한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지숙이 서연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었다가 뗐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사이였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지숙을 봤습니다. 지숙이 눈으로 짧게 말했어요. 괜찮아 라고. 서연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밤바람이 지나갔어요. 식당 유리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가 멈췄습니다. 골목 화단의 벚꽃은 이미 다 져 있었어요. 꽃이 지고 나면 가지만 남는다는 걸 봄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잊었다가 또 새로 알게 되죠. 서연은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식당 안은 여전히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지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친구들은 그 흐름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거나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안에 앉아 있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아니 말을 해도 흘러가 버리는 자리였어요. 그것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두 손을 그 위에 가만히 얹어놓고 있었어요. 손등 위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핸드백의 솔기 부분이 그 빛 아래에서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서연은 그것을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테이블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입구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한 명이 들어섰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넥타이는 매지 않았지만 셔츠 깃이 단정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재킷 소매 끝이 반듯했고 구두는 오래 신은 것이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군데군데 섞여 있었고 걸음걸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어요. 조용하고 묵직한 사람이라는 것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남편이었어요. 서연이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방향으로 걸어왔어요. 테이블 가까이 다가오자 친구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이야기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지연도 말을 멈추고 입구 쪽에서 걸어오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눈이 남편을 훑었어요. 얼굴에서 시작해서 정장, 시계, 구두 끝까지. 빠르고 조용하게 그러나 놓치는 것 없이. 그 시선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지연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내려갔습니다.
별거 아니겠네, 라는 표정이었어요. 서연은 그 표정을 정확히 봤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서연이 남편 오셨나 봐? 남편은 테이블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인사를 하면서도 눈은 서연에게 먼저 가 있었습니다. 괜찮냐는 듯 눈으로 물었어요. 서연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을 걸었어요. 어머, 이렇게 오셨어요? 어디 다니세요? 남편이 짧게 답했습니다. 법쪽 일합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살갑게 이야기를 이어가거나 웃으며 분위기를 맞추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 한마디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그 짧은 대답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남편을 훑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였어요. 시계가 고급스럽지 않아 보였고 재킷도 브랜드를 알 수 없었습니다. 딱히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이는 차림이었어요. 지연의 눈 안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고 확인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지연이 핸드백 안쪽을 뒤지더니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에 쥔 채 남편 쪽으로 내밀었어요. 저는 박지연이에요. 서연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제 아들이 법조계에 있거든요.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명함을 건네는 손짓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런 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수십 번 해온 사람처럼 익숙했어요. 명함을 건네는 손목에서 금색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명함 앞면에는 지연의 이름과 함께 아들 최민재 변호사 어머니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자신의 직함이 아니라 아들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이었습니다. 남편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을 짧게 하고 나서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안쪽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명함을 두 손으로 가지런히 잡고 지연 쪽으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지연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냥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명함 위에 글자를 읽는 순간 지연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눈이 명함 위를 한 번 훑었어요. 다시 한 번 더 훑었습니다.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가 닫혔어요. 숨을 한 번 고르는 것처럼 코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그 변화를 보고 있었어요. 지연의 손끝이 명함을 쥔 채 굳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 남편을 처음 봤을 때 내려갔던 그 입꼬리가 지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표정이 지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준호, 대표 변호사, 그리고 로펌 이름. 그 로펌은 지연의 아들 최민재가 다니는 바로 그 로펌이었습니다. 지연이 오늘 저녁 내내 자랑하던 그 대형 로펌의 대표였어요. 아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들어갔다고 온 테이블에 알렸던 바로 그곳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잠깐 뭔가 말을 하려다가 그냥 목을 가다듬었어요. 아, 네.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아까 자신이 명함을 건넬 때의 그 여유롭고 환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짧았고 더 낮았으며 더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명함을 힐끗 봤어요.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물을 마셨어요. 현정은 무릎 위 냅킨을 괜히 고쳐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의 공기가 아까와는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조용히 뒤집혔는데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냥 각자 느끼면서
각자 소화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핸드백 위에 올려놓았어요. 집어넣지도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핸드백 위에 얹어두었습니다. 그 명함이 지연의 시선 안에 있었어요. 지연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지만 명함이 거기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서연 옆에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먼저 나가서 기다릴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뜨기 전에 서연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아주 잠깐 얹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안쪽으로 스며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연에게 닿은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식당을 나갔어요. 유리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테이블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수진이 분위기를 수습하듯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웃었어요. 그런데 아까의 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빠져 있었어요. 손짓도 작아졌고 목소리도 낮아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 내내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라는 듯 굴던 그 여유가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자리를 정리하면서 테이블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지연이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핸드백 위에 올려둔 명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어넣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은 채로. 그 명함 한 장이 지연의 손끝에서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것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한지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숙이 조용히 웃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서로 말없이 통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잘 들어들가. 그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유리문이 등 뒤에서 조용히 닫혔어요. 밖에는 4월의 밤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낮보다 기온이 내려가 있었지만 차갑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식당 앞 골목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더니 말없이 옆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식당 안에서 서연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침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볍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남편이 짧게 물었어요. 많이 힘들었어? 서연이 잠깐 걸으면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남편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골목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림자가 나란히 움직였어요. 서연은 그 그림자를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자기 그림자와 남편의 그림자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오늘 저녁 식당 안에서 느꼈던 것들이 아직 가슴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무게가 조금 전보다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아주 조금 가벼워진 것이었어요.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골목 위로 조용히 울렸습니다. 4월의 밤바람이 그 뒤를 따라 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봄비가 한 차례 지나간 뒤였습니다. 서울 하늘이 씻긴 것처럼 맑아졌고 가로수 잎이 며칠 사이에 더 짙어졌어요. 계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그날 밤이 흘러가지 않고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나고 이틀 뒤였습니다. 지연이 먼저 수진에게 연락을 했어요. 따로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미영에게 연락했고 셋이 마포구 골목 안쪽 카페에 모였어요. 동창회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낮 시간이었고 카페 안은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창가 쪽 자리에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을 통해 테이블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바깥은 평화로운 오후였는데
테이블 위 공기는 달랐습니다.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서연이 남편 그 로펌 대표라는 게 진짜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동창회에서 명함을 받던 그 순간의 여유로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썹이 살짝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서 찾아봤는데 로펌 홈페이지에 대표 이름이 이준호야.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미영이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서연이가 그런 남편이 있으면 왜 그렇게 살아? 차림새도 그렇고 가방도 그렇고. 지연이 그 말을 받아서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연기 아닐까? 아니면 그냥 대표 직함만 있는 작은 데 아닐까? 말투는 조용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서로 동조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셋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짜 명함일 수도 있잖아. 요즘 그런 사람들 있다던데. 미영이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명함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셋이 같은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서연의 남편이 진짜 대형 로펌 대표일 리 없다는 쪽으로. 그 방향이 편했으니까요. 그쪽이 맞아야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지연이 아들 민재에게 전화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동창회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혹시 이준호 대표 아냐고 했더니 지연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손끝으로 잔 테두리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 손끝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잠깐 조용하더니 그러더라. 엄마, 그분이 우리 로펌 대표세요 라고. 수진이 손에 들고 있던 스푼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영이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세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지연이 말을 이어갔어요. 혹시 아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아니라고 하더라. 근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 이상했다는 말에 수진과 미영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연은 그 눈빛을 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커피가 얼마나 쓴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실 민재의 목소리가 이상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준호 대표가 누구인지를. 업계에서 이준호 대표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기로 유명했어요. 로펌 안에서도 말 한마디, 판단 하나가 무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가, 어머니가 오늘 저녁 내내 무시하던 동창이라는 것을 민재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카페 자리가 파하고 집에 돌아온 지연은 혼자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핸드백 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동창회에서 받은 그날 밤부터 집어넣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핸드백 안에 그냥 두었던 것이었어요. 화장대 불빛 아래에서 명함을 펼쳐들었습니다. 이준호, 대표 변호사, 그리고 로펌 이름. 그 글자들이 지연의 눈 안에 들어왔다가 나왔어요. 들어왔다가 또 나왔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나눈 말들로는 이 명함을 덮을 수가 없었어요. 가짜일 수도 있다는 말, 작은 로펌일 수도 있다는 말. 그 말들이 허공에서 맴돌다가 명함 위에 닿는 순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연은 명함을 화장대 위에 엎어놓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지연의 얼굴이 조용했어요. 동창회에서 테이블을 주름잡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도 빠져 있었고
금목걸이도 벗어놓은 뒤였어요. 그냥 50대 중반의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카페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들은 동창 단체 채팅방 안에서도 조용히 번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서연 이야기를 꺼내면 몇 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명함 이야기가 나왔고 진짜냐 가짜냐 하는 말들이 오갔어요. 채팅방 안에서는 쉬운 말들이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으니까요. 화면 뒤에 있으면 용감해지는 법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지숙이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를 올렸어요. 나 저번 주에 강남 쪽 행사에서 봤어. 이준호 대표. 서연이 남편 맞아. 거기서 다들 대표님이라고 인사하는 거 내 눈으로 직접 봤거든. 메시지가 올라온 뒤 채팅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런저런 말들이 오가던 곳이었는데 지숙의 메시지 이후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읽음 표시만 하나둘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다 읽었지만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 메시지를 침대에 누워서 봤습니다. 핸드폰 화면 불빛이 어두운 방 안에서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메시지를 읽고 나서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수진이 채팅방에 짧게 올렸어요. 아, 진짜? 어떤 자리였어? 지숙이 답했습니다. 업계 행사였어. 거기서 인사 나누는 거 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대표님이라고 하더라. 그 뒤로 또 채팅방이 조용해졌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조용했습니다. 미영도 지연도 답장이 없었어요. 읽음 표시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화장대 위에 엎어놓았던 명함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동창의 그날 밤 지연이 테이블 위에서 했던 말들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결국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라는 말. 결혼 잘해야 인생이 편하다는 말. 그 말들이 지금 이 어두운 방 안에서 지연 자신에게 하나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람이었어요. 그냥 불고 지나가는 바람이었습니다. 지연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찾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어요. 가로수 잎은 짙어질 대로 짙어졌고 낮이면 햇볕이 따가워졌습니다. 지연은 그 계절의 변화를 창밖으로 바라보며 지냈어요. 동창회 이후로 외출이 줄었습니다. 딱히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몸이 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아들 민재에게서 연락이 뜸해진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민재는 원래 바쁜 아들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에 들어간 뒤로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가는 일이 잦았고 저녁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어요. 지연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들이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요 몇 주 사이 민재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전화를 받아도 짧게 끊었고 주말에 얼굴을 보러 오겠다던 약속도 2번 연속 미뤄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민재가 늦게 귀가했어요. 지연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앉았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지연이 물었어요. 많이 피곤하니? 밥은 먹었어? 민재가 짧게 답했습니다. 먹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꺼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 안에 지연의 얼굴이 어둡게 비쳤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지연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건 며칠 뒤였어요. 지인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남편 쪽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법조계와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민재 씨 요즘 괜찮아요? 로펌 쪽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연의 손이 핸드폰을 더 꽉 쥐었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민재가 최근 맡은 대형 사건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연은 오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막은 이랬어요. 민재는 로펌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맡아왔습니다. 성실했고 머리도 좋았어요. 선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일 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재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성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강했습니다. 빠르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었어요. 이번 사건이 그랬습니다. 업계에서 주목받는 대형 사건이었어요. 민재는 그 사건에 들어가면서부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만 잘 마무리하면 로펌 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민재는 사건 초반부터 선배 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경험이 많은 선배가 신중하게 접근하자고 했는데 민재는 그것을 느리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이 더 빠르고 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팀 회의에서도 혼자 다른 방향을 고집했고 의뢰인과의 면담에서도 팀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실수가 일어났어요. 민재가 외부 인사와 만나는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상대 측과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기밀이 새어나간 것이었습니다. 사건 내용이 상대 측에 전달됐고 그 여파로 재판 준비에 큰 차질이 생겼어요. 로펌 안에서 즉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내부 조사가 시작됐어요. 누가 어떤 경로로 내용을 외부에 흘렸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상대가 그쪽 사람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정말 몰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기밀 유출은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로 판단되는 일이었어요. 알았든 몰랐든 그 결과는 같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민재가 검증되지 않은 증거 자료를 재판에 제출했다는 것도 드러났어요.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그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고 재판 흐름이 흔들렸어요. 의뢰인 측에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로펌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어요. 민재는 그 무렵부터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아니, 퇴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불분명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에 들어왔고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문자를 보내면 늦게 답장이 왔어요. 괜찮다는 말이었는데 그 짧은 말이 괜찮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문자들을 밤마다 다시 읽었어요. 민재가 보낸 짧은 말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했습니다.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이 정도 일은 법조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민재가 잘 수습할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지인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그 사건에서 빠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건에서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민재의 판단 오류가 핵심으로 지목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로펌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지연은 그날 저녁 민재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문 아래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에서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노크를 하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주먹을 쥔 채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몰랐어요. 뭐라고 해줄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노크를 하지 않았어요. 손을 내리고 돌아섰습니다. 거실로 나온 지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초여름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조용하게 들렸어요. 지연의 손 위에는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지연은 그것을 내려다봤어요. 전화를 걸고 싶은 곳이 있었지만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것이 지금 이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는 동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씩 조용히 더 나빠졌습니다. 로펌 내부 감사가 공식적으로 진행됐어요. 민재가 담당했던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였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기밀이 유출됐는지,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어떤 과정으로 법정에 제출됐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민재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했어요. 상대가 그쪽 사람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법조계에서 기밀 유출은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로 판단되는 일이었습니다.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였어요.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민재는 공식적으로 사건에서 제외됐습니다. 담당 업무 전체가 재조정됐어요. 로펌 안에서 민재의 자리가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회의에 불려가지 않는 날이 생겼고 매일 참조해서 빠지는 일도 잦아졌어요.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도 없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었어요. 의뢰인 측에서 공식 클레임이 들어온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사건 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담당 변호사의 판단 오류와 기밀 유출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로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펌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대형 로펌이 기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퍼졌습니다. 기밀 관리가 안 되는 변호사. 그 말이 민재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직접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로펌 어느 사건이라는 식으로 말이 돌았습니다. 법조계는 좁았어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세계였습니다. 민재가 다른 로펌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업계에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곳도 쉽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직이 막혔다는 것은 단순히 직장을 옮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법조계에서 신뢰를 잃으면 그것이 곧 커리어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민재는 이제 그 신뢰가 흔들린 사람으로 업계에 알려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인 압박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로펌에서 받던 급여가 줄었고 독립해서 살고 있던 민재의 전세 계약 갱신이 다가왔어요.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결국 지연 가족이 나서야 했어요. 지연의 남편은 그 무렵부터 퇴근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전에는 저녁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해가 지기 전에 들어왔어요. 회사에서도 상황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도 말이 없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냥 조용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지연은 그 침묵 속에서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일찍 자러 들어가고 나면 지연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반찬은 여러 개였는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동창의 날 밤 식당에서 서연이 밥그릇 앞에 앉아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던 서연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였는데 지금 지연이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처분 결정이 난 것은 가을로 접어들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은 손이 조용히 떨렸어요. 그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이사날이 왔어요. 이삿짐 업체 사람들이 와서 짐을 날랐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15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옆집 주민과 마주쳤어요. 주민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숙였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지연의 자존심이 조용히 부서졌어요. 이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짐을 거의 다 싼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 그림을 걸었던 자리에 네모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까만 교복을 입은 17살 소녀들의 얼굴들이 빛바랜 사진 안에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도 거기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서 있는 서연이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손끝으로 서연의 얼굴을 살짝 짚었다가 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이 받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나야. 잠깐 볼 수 있어? 서연의 집 앞이었습니다. 지연이 차에서 내렸어요. 전과 달랐습니다. 실크 블라우스도 금색 시계도 없었어요. 수수한 면 재킷을 입고 있었고 핸드백도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머리도 따로 손질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고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지연이 서연을 보더니 눈물이 고였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아파트 복도 바닥이었습니다. 지연이 두 손을 모으고 서연을 올려다봤어요. 한 번만 도와줘. 민재 좀 도와달라고. 내 남편한테 한마디만 해줘. 부탁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서연은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어요. 너는 하나도 안 변했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이어갔어요.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가방 보고, 옷 보고, 남편 직함 보고. 그게 그 사람 전부가 아니잖아. 지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됐을 일이지. 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어요. 화가 난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단단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그 목소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린 그런 부탁하는 사이가 아니야. 그 말이 끝나고 서연이 돌아섰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복도에 혼자 남았어요. 무릎을 꿇었던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복도 벽에 손을 짚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복도 바닥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햇살이었습니다. 지연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연의 현관문이 닫힌 뒤로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가 사라졌어요. 지연은 벽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닫힌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는 동안 지연은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 안에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뺨이 젖어 있었어요. 지연은 손으로 뺨을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 뒤로 민재의 재판은 장기화됐습니다. 의뢰인 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식으로 접수됐고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민재는 변호사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게 됐습니다. 로펌에는 여전히 적을 두고 있었지만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없었어요. 출근을 해도 할 일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법 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지연 가족이 이사한 곳은 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훨씬 작은 곳이었습니다. 방이 하나 줄었고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도 달랐어요. 전에는 탁 트인 하늘이 보였는데 이제는 맞은편 건물 벽이 창문을 채웠습니다. 짐을 풀면서 지연은 자꾸 손이 멈췄어요. 이 그릇은 저 집 주방에 있던 것이었고 이 액자는 저 집 거실에 걸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물건들은 그대로였는데 공간이 달랐어요.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창 채팅방에서는 그 무렵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연에 관한 소식이 조금씩 돌면서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지연에게 맞장구를 치고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연 쪽으로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어요. 서연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은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였어요. 카카오톡으로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말로 시작해서 우리 오랜만에 보자는 말로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중간쯤에 이런 말이 끼어 있었습니다. 남편분 혹시 업계 쪽으로 아는 분 있으시면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딸애가 요즘 취직 준비 중이라서. 서연은 그 메시지를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쪽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대표님 골프 모임 같은데 혹시 자리 있냐고 남편이 거기 좀 끼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현정은 점심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슬쩍 덧붙였어요. 좋은 투자처 있으면 귀띔해 달라고. 서연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었어요. 읽고 나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나뭇잎들이 색을 바꾸고 있었어요. 붉고 노란색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다 똑같네. 그 말이 혼잣말처럼 나왔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의 그날 밤 자신을 아래에 놓고 내려다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 손을 잡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손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서연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수진에게도 미영에게도 현정에게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채팅방 알림도 껐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지숙에게서만 짧은 안부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고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딸려오는 부탁도 소개 요청도 없었어요. 그냥 잘 지내냐는 말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응, 잘 지내. 너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숙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나도 잘 지내. 그냥 생각나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자가
그 어떤 긴 메시지보다 따뜻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차를 끓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연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디 좀 다녀올까? 서연이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어디? 남편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유럽 어때? 오래 못 갔잖아. 서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조용했어요. 화려하거나 특별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둘이서 어디 다녀오자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서연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서연이 웃었어요. 좋아. 짧은 대답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캐리어를 끄는 소리, 안내방송 소리, 이른 아침부터 활기찬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과 남편은 나란히 걸었어요. 서연의 캐리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긴 가방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면서 서연은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빛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다시 앞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졌어요. 아파트들, 도로들, 한강이 아득해졌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창밖으로 바라봤어요. 올봄 동창회가 열렸던 골목도, 지연이 테이블 위에서 웃던 그 식당도 모두 저 아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연의 눈에는 그냥 작은 도시만 보였어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거리는 돌바닥이었어요. 서연과 남편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어딘가에서 커피 냄새가 났어요. 남편이 작은 카페를 발견하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어요. 서연이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서연을 알지 못하는 거리였어요. 아무도 서연의 가방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서연의 옷을 훑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창가에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서연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좀 어때?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남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좋아. 진짜 좋다. 그 웃음이 올봄 동창회 그날 밤 억지로 유지하던 그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힘이 들어간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돌바닥 위로 가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낙엽 몇 장이 바람에 굴러갔어요. 서연은 그 낙엽을 눈으로 따라갔다가 놓쳤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명함에 있지 않았어요. 가방에도 옷에도 자식의 직함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하늘이 높고 파랬어요. 서연은 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